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300에서 250으로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등에 이어 총선 승부수로 정치개혁 의제를 계속 밀고 나갈 뜻을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잠시 뒤 새로운 미래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에 돌입합니다.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 목표 최소 의석수가 50에서 60석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부의 자금입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공소장에 송 전 대표가 선거 자금을 총괄한 보좌관으로부터 통상 비자금을 뜻하는 캠프 부의 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송 전 대표에게 보여준 정황도 자세하게 밝혔지만 송 전 대표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위증의 동지들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감추려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알리바이 관련 거짓 증언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서울경찰청장 기소하라입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헬로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심의위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북극 아니고 미국 전역에 북극 한파가 덮치면서 곳곳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미 기상청에 따르면 몬태나주와 노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체감 기온이 영하 46도까지 떨어졌고 미국 내 1억 4천여만 명이 이 한파경보와 주의보 등을 받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저희도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에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인천시당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는데요. 계양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참석한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는요, 인천시 계양구 그 작전동의 한 호텔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지역구는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상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계양을의 바로 옆인 계양갑에 있습니다. 이달 초 벌어졌던 이 대표 테러 사건의 여파로 경찰은 오늘 한 위원장 경호를 위해서 이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협의를 하는 등 사전에 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한 위원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이 안전 활동만 지원을 해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하고 대신 청년 당원들이 투입돼서 이 한동훈 위원장 밀착 보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또다시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수 감축인데요. 앞서 나왔던 불체포 특권 포기 등에 이어서 네 번째 정치개혁 공약입니다. 네, 저희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한 위원장은 취임 후 불체포 특권 포기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그리고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정치개혁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를 찾아 정치의식이 높기로 소문난 이곳에서 네 번째 약속 말씀을 드린다며 총선에서 이길 경우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민주당이 이번에도 반대할 건지 묻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기 전에는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에 그 자신이 운영하던 찜질방을 주민들한테 무료로 내놓던 인물이죠. 바로 박운규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네, 한 위원장은 새해 첫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자신이 강조해온 이 동료 시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박운규 씨를 언급한 바 있거든요. 이어 한 위원장, 오늘은 박 씨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했고요. 이후 박 씨의 사업이 안 좋아진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하면서 이런 선의의 행동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또 보답받아야 더 널리 퍼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한 위원장이 잊지 않고 기억해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국민의 영혼, 모든 사람의 영혼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 간의 동료의식을 가질 수 있고 선생님처럼 그렇게 그런 선의를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제가 정말 뵙고 싶었고 제가 뵐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제가 그 당시에 봤었는데 사실 그렇게 내주신 이후에 별로 사업이 잘 안 좋아지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중업받고 그만큼 보답을 받아야 또 이런 식의 선의의 행동들이 더 널리 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갈 때 위원장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줬던 것 같이 국민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힘쓰는 국민의 힘이 되어주는 국민의힘 당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다음에 집에 보내놓고 오늘 인천시당 행사에서는요, 참석자 가운데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 전 장관은 사실 이 지역과는 현재까지로서는 아무 정치적 인연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험지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맞대결 가능성 이걸 열어놨었는데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사실상 현직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네, 오늘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는 이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바로 옆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 행사에 원희룡 전 장관이 참석을 한다고 알려지면서부터 이 사실상 원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의 맞대결을 선언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원 전 장관이 참석을 했고요. 연단에 올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는데 돌덩이 하나가 막고 있다면서 제가 온몸으로 이 돌덩이를 치우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돌덩이에 비유를 하면서 이 대표와의 이 맞대결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역시 이 원 전 장관이 연단에 오르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이 원 전 장관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그 민주당이 아닙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심지어 민주당의 구성원들과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는요, 이 당의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 참석을 했는데 택배 박스를 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일일 택배 기사로 변신을 해서 국민 택배라는 스티커가 붙은 택배 박스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이 국민에게 정책이 담긴 국민 택배를 배송한다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된 거죠. 한 위원장은 택배 상자처럼 기분 좋은 공약, 늘 기다려지는 공약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동안 강조해왔던 부분인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 해소와 정치 개혁에 초점을 맞춰서 공약을 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 뒤에도 이 소품용 택배 박스를 계속 뜯어보려고 시도를 하면서 택배 박스만 보면 까고 싶다 이렇게 말해서 주변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국민의 내일! 저는 저렇게 택배 박스만 보면 이렇게 까고 싶어져가지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기분 좋은 공약, 늘 기다려지는 공약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늘 택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시켜놓고 물건이 배송되길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공약을 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어제 낮에는 취임 후에 처음으로 당 소속 3선 의원들과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이 취임 직후에 스스로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제 그 자리에서 중진에 대한 희생 요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한 위원장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라든지 정책을 논의하고 또 중진들의 조언을 듣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생 얘기 안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회동은 비공개로 약 100분간 이뤄졌고요. 한 위원장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 김도, 박대출, 안철수, 하태경 의원 등 총 1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당 전체가 이기는 게 제일 기준이다. 이기는 공천, 박수 받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공천룰을 만들겠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자신은 당내 친소 관계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내가 까칠해 보여서 그런지 공천 관련해서는 아무한테도 전화가 안 온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중진들한테 직접적인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사적 공천은 없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강도 물갈이 의지를 보인 걸로 해석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합니까? 참석 의원들도 이제 대체로 총선까지 단합을 해서 열심히 하자, 이런 발언들을 주로 내놨다고 하는데요. 일부 참석자들은 이 당 상황에 대해서 쓴소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고, 또 일부 의원은 이 한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것, 즉 586 운동권 정치 청산, 이걸 언급을 하면서 이 운동권 청산은 좋지만 일반 평범한 동료 시민 586과 이 586 운동권 정치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 위원장은 이 같은 발언을 듣고서 그 차이점을 저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동훈 위원장은요, 이 회동이 끝난 후에 이 중진과의 모임에서 헌신 요구가 있지 않았냐, 이제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면서 이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조언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 삼성 중진들과 만난 한 위원장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방을 좀 다니면 이번 주에 서울하고 인천을 제가 대부분 이 지방 순회를 하면서 더 친분을 쌓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건설적인 어떤 조언을 많이 주셨고요. 제가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런 자리에서 이렇게 그런 헌신을 요구할 만한 그런 적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뵙고 좋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경험들을 저에게 전수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충원을 찾아서 참배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첫 회의를 열고서 공천 작업에 돌입할 그런 예정인데요. 과연 현역 의원 물갈이, 이걸 얼마나 하느냐, 여기에 첫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관위는 잠시 후에 열릴 첫 회의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탈락 기준과 경선 방식 등 공천 룰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뇨한 혁신위는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요구를 했고, 당무감사위원회는 컷오프 권고 비율로 22.5%를 제시한 상황이죠. 이를 합해서 현역 물갈이 비율이 40%를 넘길지가 현재 최대 관심사입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밖에 없는 지역은 나머지 90% 유권자의 뜻을 모르게 되는 것이라면서 공천 과정에서 민심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당원 50%, 국민 50%로 돼 있는 경선 원칙을 고집하지 않고 지지세가 약한 곳에서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민심의 반영 비율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정 위원장은 격전지로요, 서울, 경기, 인천 그리고 대전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이 경선 룰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저희 TV조선 보도인데요. 국민의힘은 보수 지지세가 높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 당원과 국민 여론에 큰 차이가 없는 걸 감안해서 당원 100%
50% 경선으로 치르고 이 당원 비중이 높지 않은 수도권에서는 소수의 당원이 여론을 과대대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 100%로 경선하는 그런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선기획당 관계자는 경선 룰을 지역별로 다르게 한 전례는 없다면서 이 총선기획단에서 관련 검토안을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천 작업 실무를 맡게 된 김종혁 조직부총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천 물갈이는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요. 앞서 공천과 관련해 나온 한동훈 위원장과 정영환 공관위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오늘 나온 김종혁 조직부총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이 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국민 뜻에 맞는 사람을 골라내야 됩니다.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교체랄까 물갈이랄까 이런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과연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 예를 들면 힘없는 사람들 다 쳐내고 힘센 사람들 다 남아있으면서 숫자만 맞추면 그것이 개혁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저희 당의 어떤 개혁 이런 방향성과 그 일치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에 이 야권 올드보이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진을 선수를 쌓았던 그런 인물들이 다시 총선에 출마하려고 한다, 이런 소식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상 초선은 불출마를 하는데 올드보이들이 그 자리에 들어오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런데요,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여권에서도 벌어질 분위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김무성 전 의원이 어제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는 부산 지역에서만 내리 6선을 한 중진이자 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새누리당을 이끌면서 대선 등 굵직한 선거를 치른 거물급 정치인입니다. 그럼 김 전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산 중영도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구는요, 현역이 황보승 의원입니다. 황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자 국민의힘을 탈당했고요.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습니다. 네, 김 전 대표는요, 출마 이유에 대해서 후배들이 너무나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섰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정치 경험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선거 경험이 없는 분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전 대표는 또 공천을 받아서 출마한다는 생각이지만 부당한 이유로 컷오프된다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김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중영도 지역구를 포함해서 부산 등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곳에서 여당의 집안 싸움이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 앞서서 지난달에는요, 6선을 쌓았던 이인재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인재 전 의원은 육선 의원과 최연소 노동부 장관,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이 두 차례나 대선 후보에도 나섰던 인물입니다. 그동안 정치적인 위기 때마다 기사회생하면서 불사조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피닉스를 빗대서 피닉제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이 전 의원이 지난달 자신의 고향인 충남 논산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활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바로 옆에서 열렸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네 번째 정치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바로 국회의원 정수 감축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300명인데 이걸 250명까지 줄이는 안을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겠다. 물론 거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의원 감축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반정치 의식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 숫자가 아니고 능력이거든요. 국회의원은 나라 일을 봐야 되는데 지역구 일을 봐요. 그러니까 지역구 일을 봐서 경조사를 잘 챙기는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거기에 제대로 못하면 또 물갈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들의 영역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만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숫자를 줄이자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능력껏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과거 이제 12년 전에 안철수 의원이 정치 처음 등장할 때 또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정치개혁에 오히려 반정치 후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국회의원 숫자로 굳이 이야기하면 OEDC 평균 한 500명 정도 되는데
OECD 기준으로 본다면 GDP라든지 인구라든지 국토 면적, 그 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갈등 이런 걸 고려해서 국회의원 수를 좀 늘립니다. 실제 그래야 정부의 감시 비판도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회가 쓰고 있는 예산도 230개 지자체 중에 안양시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게끔 국회 개혁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선거법을 지역구에 매달리지 않고 오히려 좀 큰 선거구로 바꾼다든가 또 이 부분에서 이게 핵심을 좀 숫자가 아닌 능력을 어떻게 이렇게 국회와 당이 그리고 대통령 관계가 잘 이루어질까 이쪽을 좀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국민들이 그냥 말초적으로 원하는 숫자 누리자 이렇게 예산하면 여론조사를 하면 이게 압도적 다수가 나오니까 여기에 좀 너무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국회의원 수 감축은 김기현 전 대표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에서 그 이후에 후속적인 어떤 조치는 없었었는데 어쨌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사실상 지금의 당 대표죠. 다시 꺼내든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 TPO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네. Time, Place, Occasion. 그러니까 시간, 장소,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왜 그것을 영남이나 지방 방문해서 안 하고 왜 개항에서 했을까? 지금 사실 우리 정치에서 정말 양극단의 정치 혐오와 그 진영 갈등이 너무 극단화돼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로 정말 이렇게 각인되는 일종의 말하자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에도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세비도 받고 그다음에 재판 일정과 별개로 의정 활동은 또 소홀히 되는 그런 또 경우도 있고 이런 점들을 좀 노렸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물론 지금 김두수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 좀 의원 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 있어서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우리 그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특권과 너무 과도한 의전이 많이 배치돼 있다. 특히나 유럽, 영미권 국가들에 비해서 너무나 과도한 의전 혜택이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아마 그 지점을 한동훈 위원장이 파고든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정치개혁 시리즈를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서부터 지금 4번째 이르기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동훈의 키워드는 새로운 정치 개혁과 그다음에 여의도 정치의 타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정치 선진화. 이걸 내가 정치 상품으로 해서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에 여러분한테 꺼내놓겠다. 이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보신 것처럼 자택에서 치료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아주 다각도에서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표 부재 중에도 민주당이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대표가 언제쯤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지 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할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예비 후보 심사를 신청해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절차는 예비 후보 등록 자격을 얻는 차원일 뿐 이 대표 본인이 직접 이 계양을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식화하진 않았는데요. 이 대표가 인천 계양을 출마를 전제로 당에 제출한 의정활동 계획서 일부 내용을 이 동아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사실상 이 대표가 현 인천 계양을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의정활동 계획서에서 계양의 새로운 미래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했고요. 계양을 지역 활동에 대해 서술하는데 전체 분량의 20%, 이 굴자 수로는 전체 4,900여 자 가운데 990자를 할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대표의 지역 사무실 상황도 계양을 고수 의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자택 치료를 받는 와중에 지역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대 계약도 새로 체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대표의 지역 사무실은 계산역과 떨어진 곳에 있는데 새로 얻은 사무실은 1호선 계산역 인근으로 계양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공간도 이전 사무실보다 더 넓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표실 관계자는 계양을 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총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해석이죠.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어제부터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공천 작업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제부터 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지역구를 제외한 236개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략 선거구, 그러니까 이제 경선 없이 중앙당에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구죠. 이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곳이 수도권 10곳, 충청 5곳, 호남 2곳 등 총 17곳입니다. 민주당 현역 이곳들은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거나 탈당한 곳입니다. 민주당은 20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받고 이후 이 후보 적합도를 평가한 뒤에 다음 달 초에 컷오프 대상, 그러니까 이 경선 자격도 주지 않고 탈락시킬 후보들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말 그대로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총선 공천은 어찌 보면 모든 정당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고요. 또 고난도의 정치 방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지금 공천을 둘러싼 속사정이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전략 공천 지역구로 선정한 곳, 예를 들면 이곳에서 지금 예비 후보 등록하고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경선 없이 중앙당에서 후보를 선택한다고 하면 절대로 거기에 순순히 수긍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예는요, 성비위 연루 의혹을 받는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의 공천 문제를 두고서 또 잡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이요, 성비위 논란의 트로이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공개적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이 주장한 성비위 논란의 트로이카는요, 과거 미투 논란에도 공천 적격 판정이 나온 정봉주 교육연수원장과 또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과거 성추행 전력으로 논란에 휩싸인 강위원 특별보좌역인데요. 다만 이들 가운데 강위원 특보는 어제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서 예비 후보 검증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성비위 논란 트로이카라는 주장을 펴면서 당 공천 국면을 이렇게 이끌어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친하면 패스,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이. 이게 공천이야? 망천하려고 하는 거야. 행여나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조치를 주저하거나 강의원 특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거나 정봉주 미투 의혹을 모르는 척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이거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갈 거예요. 한동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면 즉각 조치했겠죠. 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면 즉각 성비위자를 조치했을 거다라고 말한 뒤 공교롭게도 한 위원장이 현근택 부원장 사건을 겨냥한 그런 발언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안이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가 정말 아끼는 분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리고 우리 공관위원회는 두 번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진보적이거든요. 저런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이 어떻게 진보입니까? 박용진 의원의 저렇게 직설적인 공격에 대해서 친명계도 참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어제 논평을 내고 공천에 눈먼 정치인의 아무 말 대잔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또 성비위 논란 트로이카로 지목당한 정봉주 전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자신을 미투로 언급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를 했습니다. 당 지도부로선 이 같은 소란과 대치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논란이 된 정 전 의원과 현 부원장이 모두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어서 향후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추가 탈당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당내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갈등을 비롯해서 당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상보다 빨리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제 전해드렸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내일 당무에 공식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이 병상에 있는 사이 총선 예비 후보자 검증 잡음 등으로 이 대표의 조기 등판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복귀 후에 최근 이낙연 전 대표 탈당 후 본격화하는 이 야권 분열과 또 선거제 개편 등 현안에도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복귀가 가시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대정부 총공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이 대표 테러 사건의 수사 의혹을 따져 묻겠다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회의다라고 반발을 했지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측에서 상임위 현안 질의를 단독으로 추진을 한 건데요. 현안 질의에 반대했던 여당에서는 오늘 회의에 간사직을 맡고 있는 김용판 의원만 참석을 했고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습니다.
또 민주당 측이 출석을 요구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등도 불참을 하면서 행안위 회의는 30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민주당은 오늘 25일에 이 행안위 전체 회의를 다시 열어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하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장 출석 요구 안건을 또다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행안위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고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 역시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흉기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위협이고 명백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정확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오늘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안위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도 경찰은 사건의 중대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기되는 모든 쟁점에 대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대표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민주당은 합리적 추론이라며 흡사 극좌파 정치 유튜브의 온갖 음모론에 동조하며 지지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가 바로 선동 정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부산경찰서가 사건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또 같은 주장을 폈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 회의를 열고 당시 사건 현장을 경찰이 수습한 것을 증거인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혈흔 자국을 물청소한 것이 총리실 산하 대테러 상황실이 배포한 출혈량은 적다는 문자 내용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끔찍한 암살 미수 테러 사건에 대해서 정부와 수사당국에 의한 축소 왜곡 정황이 팩트와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야당 대표에 대한 축소 왜곡하려는 그 주체가 총리실과 수사당국, 정부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고 실체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출혈 현장을 경찰서장이 시켜서 청소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 인멸이고 당시에 배포된 총리실의 대테러 상황실에서 출혈량이 적다라는 문자 내용과 부합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가 의구심이 듭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더해서 민주당은 또 경찰이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을 때 입고 있던 와이셔츠를 늦게 확보했다면서 부실 수사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표의 피에 묻은 와이셔츠도 하마터면 사장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앞으로 처신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는 당일날 보관하고 증거물로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죠? 부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진주에 있는 의료 폐기물에서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경찰도 공식적으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부실수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의혹 전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부산경찰은 어제 이 보도자료를 내고서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증거인멸과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공식 반박을 했는데요. 먼저 이 대표의 와이셔츠를 늦게 확보를 했다라는 민주당 지적에 대해서 경찰은 와이셔츠가 범행 입증에 필요하고 또 피해 상황을 명확히 확인할 주요 증거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면서 이 범행 당일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혈흔이 묻은 와이셔츠가 폐기물 업체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이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듣고서 즉시 이 폐기 절차를 멈춘 뒤에 확보를 했다면서 뒤늦게 병원을 찾아다녔다는 이 민주당 측의 주장과는 사실이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경찰은요, 범행 현장을 청소한 건 흉기와 혈흔이 묻은 수건 등 범행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이었고 또 현장에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점을 고려한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당법에 근거해서 누설하지 못한다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김 씨가 작성한 변명문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비공개하는 거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윤지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현 정권 차원에서 경찰 수사를 은폐,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걸 겨냥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 당내 문제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경찰이 제1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은폐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다 수사기관에서 해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규탄대까지 할 일인지 짐작은 가지만 지금 경찰이 절대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를 미진하게 해서 그 후과를 경찰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야당이 뭐 얼마나 또 매 눈으로 보겠습니까? 우리 당은 오히려 이게 뭐 민주당이 당내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나 국민적 비판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 음모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민주당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이 친명계인 정봉주 전 의원의 그 미투 관련 의혹을 겨냥하면서 공세를 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정봉주 그 전 의원이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 나름의 반론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봉주 원장은요, 박용진 의원이 미투 의혹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적시지만 대법원 판결문,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한 사건이 벌어지고 또 기소를 당해서 재판에 기소가 됐는데 넘겨졌는데 최종 대법원 판결문에 무죄라고 돼 있을 뿐만이 아니고 미투 사건 자체가 없었다고 나와 있다. 그러므로 미투 의혹이라고 붙이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으로 걸린다. 박용진 의원이 미투라는 것은 결국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 박용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다면 심각하다. 이 외에 미투를 말하는 분들 많은데 기다려라. 이렇게 정봉주 전 의원이 유튜브에서 반론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패널들께도 관련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이제 뭐 정봉주 전 의원은 저렇게 반론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성비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피는 인물들이 이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당 지도부에게 이거 절대로 미온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 간과할 일 아니다. 한동훈이라면 어떻게 했겠느냐.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일종의 공세를 편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민주당 내에 있는 일단 세력 관계 또는 정파적 관계 자체가 그냥 흔히 언론에서 분석하듯이 이제 친명, 비명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이 분류라는 것이 한국 정치가 서로 이제 양당이 대결하고 너무나 이 뭐 복수 헬청 같은 걸 분려야 하기 때문에 각 당에서 뭔가 싸우는 투사를 뽑는 것 같은 이런 이제 경연장이 돼버리는 이런 것이 지금 공천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공천에서 어차피 박용진 의원이 상징하고 있는 당의 비주류적 측면과 정봉주 의원은 또 여기에 이제 자기는 친명을 이제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부딪히게 됐고 여기서 서로 이제 이 부분에서는 프레임과 프레임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은 당의 어떤 그것을 대표하지 못하는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한 거고 또 박용진 의원은 정봉주 의원에게 성의혹이 있는 트로이카 이 이미지라면 우리 당의 공천 전반을 어떤 기준이 모호해지는 이런 위험이 있다. 이건 이제 서로 싸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이런 자격 심사라든지 이런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당 대표가 이 부분에서 확고한 입장을 조속히 빨리 밝혀서 이런 좀 더 부차적인 문제로 또 당의 어쨌든 이 논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당에 안 좋기 때문에 빨리 종결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이런 어떤 그 원칙과 상식의 부분에서 누가 더 엄정하게 처리했느냐를 그 기준의 눈높이를 삼기 때문이죠. 지금 놓고 본다면 지금 뭐 정봉주 의원의 해명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뭐 강의원 위원은 지금 공천심사 철회했지만 지금 사실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합의하지도 않은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해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비 논란이 벌어졌을 때 어느 당이 더 즉각적이고 단호하며 원칙적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저는 국민의 마음을 사는 기준이 되겠죠.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과반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 이제 민주당이 공천했던 후보 중에 하나인 김용민 후보라는 사람이 아주 성적으로 망언을 했던 게 그게 선거 전에 폭로가 되면서 민주당이 그때 폭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반을 새누리당이 획득했고 민주당 과반을 못했어요. 그런 사안이 있었듯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와 법감정 그리고 단호함과 원칙적 이거의 기준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는 어떤 계파라든가 그다음에 사익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와 친소관계 이런 것들이 관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을 박용진 의원이 소환한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거기에 정확한 자기 기준을 얘기한 건데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더 끄는 순간 말하자면 이것은 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논란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폭망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상당히 상당히 크게 진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폭망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건 저희가 또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그 현근택 그 변호사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서 그 합의문을 공개한 지금 주체 처음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사실 이제 그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근택 변호사하고 같이 선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석주 씨가 그 SNS에 올린 것을 언론이 보도했기 때문에 좀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 총선 전국의 변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야권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져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검찰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송 전 대표가 돈봉투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았고요. 승인했다. 이게 검찰의 수사 결과입니다. 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3월에서 4월 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 캠프를 운영할 때 국회의원 살포형 6천만 원의 돈봉투를 비롯해서 이 당내에 총 6,650만 원이 살포되는 과정을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에게 수시로 직접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공소장에서 송 전 대표가 자신이 직접 챙기기 어려운 이 캠프 부의 자금, 그러니까 이제 장부의 자금이죠. 캠프 부의 자금 관련 사항은 자신의 최측근이자 이 선임 보좌관으로서 이때 당시 경선 캠프 실무를 총괄을 했던 그 박 씨가 관리를 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이 보좌관인 박모 씨가 경선 캠프로 들어오는 부의 선거 자금을 수수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고 송 전 대표가 수입과 내역에 관한 이 보고를 받고 자금을 선거 관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승인을 했다라는 게 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방금 이루라 기자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의 자금이라는 말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정식 장부에 기재할 수 없는 일종의 비자금.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강래구 전 감사로부터 이 돈봉투 전달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렇게 또 적시했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캠프 조직본부 활동가들 운영비와 관련해서 강래구 전 감사가 비용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고 이를 만료하지 않고 되레 돈이 많이 필요하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등 조직본부 차원의 부의 선거자금 마련 및 사용 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또 송 전 대표는 강 전 감사가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나눠준 사실을 보고를 하자 잘했다고 칭찬을 하면서 금품 제공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검찰은 적었습니다. 관련해 강래구 전 감사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옛날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그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영길이 형이 그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검찰은 각각 300만 원씩이 든 총 20개의 돈봉투 살포 정황 이것도 재구성해서 공소장에 넣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윤관석 의원하고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런 수사 결과도 적어 넣었습니다. 네, 공소장에는요. 윤관석 의원이 1차로 돈봉투 10개를 살포한 2021년 4월 28일 경성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추가로 또 돈봉투 10개를 받은 상황도 구체적으로 담겼는데요. 윤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회의체인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들한테 이 300만 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제공을 했지만 일부가 불참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경성캠프에 추가 자금 마련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송 전 대표 최측근이자 부의 자금을 총괄한 박무정 보좌관이 이 300만 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을 했고 이후 경성캠프 사무실에서 윤 의원한테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윤 의원은 이를 받은 직후 같은 건물에 있는 후보 사무실에서 송 전 대표를 만나 돈봉투 10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목소리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지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하지만 송 전 대표는요, 이런 그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달리 계속해서 이제 무혐의, 그러니까 자기는 무죄라는 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계속 정치 탄압성 표적 수사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지난달 자신의 유튜브에서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민원을 들어보고 알아본 게 무슨 죄냐라고 반문을 했고요. 돈봉투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지지만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해온 송 전 대표 과거 발언들도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돈봉투 문제 정치적 책임은 진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알지 못했다.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2천만 원씩 2번 먹사인에 후원금을 냈다는데 제가 그걸 넣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게 무슨 삼자 뇌물죄입니까? 제 친구 김이라는 분이 국토부에서 그 박광화 씨의 청탁을 보고 뭘 알아봤다는데 그 사실 자체도 저는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검사의 객관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수사가 아니라 야당과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 수사, 인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 전 대표 측은 오늘 중앙일보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 이 진술 조서가 재판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거란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도 뭐 입장을 밝혔지만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공소장 내용에 적은 자신들의 수사 결과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을 통해서 재판부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과연 유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송 전 대표 측의 주장대로 무죄가 될 것인지는 저희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그 인물들이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된 일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이 위증을 하는 걸 도와준 혐의로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어제 구속이 된 겁니다. 앞서 검찰은 그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이 불법 자본 가운데 1억 원을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았다 이렇게 이제 특정한 바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김 전 부원장은요 재판에서 그 시간에 자신은 다른 곳에서 이 경상원 원장인 이모 씨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모 씨를 증인으로 내세운 바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이 수사 결과 이 증언이 허위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은 이 위증이 대표 그 대선 캠프의 상황실장 출신인 이 박모 씨와 서모 씨 이 두 사람이요 경기도 그 시장상권진흥원 약지 이 경상원의 원장을 지낸 이모 씨에게 해당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증언하도록 부탁한 결과로 보고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직접 법원에서 증언을 했던, 그러니까 결국 이제 거짓 증언으로 판명이 났죠. 그 이 씨는요, 이미 검찰 수사에서 자신이 이 두 사람의 부탁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법원도 사실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또 나중에 다시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법원은 이런 정황 등을 들어서 박모 씨와 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위증 과정에 추가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고, 한편 두 사람의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 우려는 과장됐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요,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참모라면 참모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 이제 측근으로까지 보도를 했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일을 했던 분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증에 관여를 했다, 그 위증을 하도록 부탁을 했다, 이런 혐의로 검찰이 일종의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어제 법원이 그 영장을 낸 거고 결국 두 사람이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결국 이 사건이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내에서 뭔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고, 검찰도 그 부분에 수사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확대할 그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관계는 저 재판을 좀 통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계속 그 검찰 쪽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통해서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이제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그것을 만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 혜택을 받았던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이 모 씨에게 이분들이 이 참모들이 이제 뭔가를 부탁을 해서 이런 전수를 했다라고, 이건 이제 검찰이 확보했다 그러니까요. 실제 사실이라면 뭔가 어쨌든 이 위정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에 좀 일상적으로 이야기 보면 좀 많은 부분이 위정이 일어나지만 처벌은 좀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민감한 사안에까지 만약에 이게 사실 위정이라면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변호인 측의 이야기는 이 위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그 날짜가 옛날 거니까 그걸 서로 따지다 보니까 옛날에 일정 이런 그래프를 찾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약간 오해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김용 씨가 사실은 자신이 돈을 받았다는 것을, 그 논리를 깨는, 그다음에 논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 알리바이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쪽에서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쪽 유언홀딩스에서 1억 원 받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검찰에 논 걸 반박하는 주요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조작된 거라는 거 아닙니까?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은. 검찰의 입장은 그 두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위증을 해주는 걸로 미리 짰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안 자체를 이재명 캠프 혹은 내부에서, 그러니까 김용 씨 측근 주변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증을 먼저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했는지, 그건 또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캠프라는 큰 틀 안에서 조직적으로 이게 움직였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뭐고 왜 이렇게까지 방어를 하려고 했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일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은 김용 씨가 그동안 난 돈을 받지 않았고 나는 사실 그 받지 않는 돈들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매우 이 사건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 부원장의 사건 자체는요, 1심 판결 났고요. 유죄 판결이 나서 징역형이 선고가 돼서 법정 구속까지 됐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은요,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제3지대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이미 이제 2시가 넘었네요. 이 2시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 새로운 미래가 창당 깃발을 들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 3명이 신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서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발기인 대를 여는데요.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한 지 5일 만에 본격적인 신당 창당 작업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이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은요, 가칭 새로운 미래인데요. 조금 전인 2시부터 서울 동작구에서 첫 발을 내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행사에서는요, 이 창당 준비위원회 규약 채택 그리고 창당 준비위원장 등 이 선출 등이 진행이 되고, 이 향후 시도당 창당대회와 중앙당 창당대회 등을 이제 차례로 열고서 다음 달 초에 창당 절차를 공식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미래대연합의 창당 발기인 대회처럼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서요, 제3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걸로 예고가 됐습니다.
네, 제3지대 빅텐트론의 주축인 이준석 전 대표와 미래대연합 측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의원,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등이 참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제3지대 핵심 인사들이 또 한 번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빅텐트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이 됩니다. 어제는 신경민, 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등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 동참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자신이 이끄는 신당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 목표 의석수가 최소 50석에서 60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이 전 대표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미래의 목표 의석수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양당 독점 구도를 깨야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할 만큼의 의석은 가져가야 한다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50에서 60석은 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신당 발기인이 이미 2만 명을 넘어선 데다 자신의 정치적 뿌리인 호남 쪽의 참여도 예상보다 많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제 이 전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들을 투표장에 모시겠다, 국회에 모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 싫다는 그 표를 끌어오자는 거니까요. 누가 뺏어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최소한 5, 60석은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발기인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 기준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그래요. 정당법상으로는 200명을 넘어야 하는데 그 100배가 넘는 숫자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호남 쪽 참여도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기인 대회에 이준석 전 대표도 참석을 하지만요.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연대의 강도 그리고 시기 등에서는 양쪽의 미묘한 차이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의 비밀 회동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한 언론사 대담 영상이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됐는데요. 여기서도 두 사람의 온도차가 보였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두 사람의 대담은 올 초에 진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담에서 두 사람은 정치혁명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했지만 연대 가능성을 두고는 다소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협력 가능성을 시사를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여론을 살펴봐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고려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걸 포함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지금은 고양이 소녀를 맞잡고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거대한 잘못에 맞서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물길에 합류하는 것이고 지금은 따로 또 같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도 협력해 나가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은 저희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요. 미래대연합 측이 내세운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론에도 이낙연 전 대표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미래대연합 측이 설 전에 제3지대 통합정당을 띄워야 한다라는 목표를 밝히자 이낙연 전 대표는 목표가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며 화답을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솔직히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관련 목소리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빅텐트인지 사실 저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좀 튼튼한 집에서 살고 싶은 것이고 이 텐트는 왠지 야영하다가 걷어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제3지대, 제3세력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선거 전에 통합정당으로 해서 선거에 임한다. 일단 중간 정리하면? 일단 1차 목표는 설 전입니다. 미래대연합이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목표는 1차 목표는 설 이전에 뭔가를 보여드리겠다. 이런 목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거대 양당 측에서는요. 제3지대 빅텐트론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는 회의적인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빅텐트가 성사가 되려면 풀어야 할 과제들 적지 않은 게 또 현실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천 지분이 대표적인 난제로 꼽히는데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이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이른바 그 낙준연대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정치적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용의가 되지 않을
거라는 설명인데요. 김 전 위원장의 주장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목적의식이 있어서 만드는 것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갖다가 저버리고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네. 내가 보기에는 뭐 이 국민이 그래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당 쪽으로 몇 개가 합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봐요. 이낙연, 이준석의 연대 합당 가능하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의 신당 창당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는 20일에 신당 창당 대회를 가집니다. 이를 앞두고 오늘 오전엔 가칭으로 쓰던 개혁신당을 당명으로 확정을 하고 당의 로고와 슬로건, 당색을 공개를 했습니다. 슬로건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당색으로는 주황색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몇 번 전에 드렸는데요. 이른바 이제 빅텐트론과 관련해서 결국 이 연대의 강도라든지 시기를 둘러싸고 이낙연 전 대표는 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상대적으로 조금 유보적이거나 아니면은 조심스러운 그런 지금 태도를 보여서 대비가 됩니다. 이거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낙연 대표는 지금 그 후발로 나왔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지 않고 오히려 이낙연 대표 때문에 이준석계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속도 조절을 통해서 뭔가 자기 지분과 영향력을 더 확장시켜낸 다음에 합당을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낙연 대표는 빨리 어쨌든 존재감을 과실해줘서 본인의 힘을 좀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조급함이 맞물려서 하는데 이게 이념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 안보 외교 같은 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이하게 녹여내기가 쉽지 않을 거라서 이 속도 조절과 이낙연 대표의 어느 정도 이선 후퇴 이런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좀 시간을 끄는 이유는 사실 이 정당을 준비해왔지만 현실적으로 기호 3번, 즉 개혁을 좀 확보하려면 전반적으로 지금 양당의 공천이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끌어서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래대연합이나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역 의원이 3명 이상 나와 있고 또 이 이낙연 대표하고는 어쨌든 이거는 좀 출발이 같은 지역이니까 가능한 빨리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좀 이런 형태의 의원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좀 이게 빨리 선전해야만이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 이후와 공천이 이루어지는 3월 초까지가 사실 어느 시점에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